내가 사라지면 다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안에서 흘러나온 우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알아챘는데요. 그런데도 아무도 바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건드리면 그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숨이 턱 막힌 채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마른 얼굴, 수액줄이 꽂힌 팔 공기만 마셔도 피곤해 보이는 어깨, 그 모든 게 이제야 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간이식을 거부한 순간부터 이 병실의 시간은 전부 뒤틀려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지은호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물었는데요. 우진은 천천히 눈을 돌려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이 집에서 막내라고 불리던 인물, 박가가 끝까지 숨겨놓았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은호야, 나 수술 안 할래. 이식도 항암도 더 이상은 안 할래. 지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거부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의사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정작 오빠가 먼저 삶을 내려놓는 말을 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힘들다고 하는 거지. 그치? 지은호가 다급하게 웃어 보이려 했는데요. 입꼬리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원래부터 많이 생각했었어.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누가 더 행복해질까? 솔직히 우리 집, 나 때문에 계속 엉망이었잖아. 침대 옆에 서 있던 정순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순이는 이 병실 안에서만큼은 은호 엄마가 아니라 그저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으로 울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진 씨.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해. 아픈 게 죄야? 병 걸린 게 네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정순이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우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모, 은호는요? 은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저씨 대신 돈 벌겠다고, 가족 붙들고 살겠다고 평생 자기 꿈도 접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내간이니 뭐니 하면서 은호 인생까지 잘라서 나한테 주라고요? 지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 지은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심을 너무 정확하게 찔러버린 말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더 이상은 싫어. 은호 인생을 또 나 때문에 망치는 사람으로 남는 거. 차라리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병실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왔는데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멈추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요.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고성이의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쨍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병실 안에 싸늘한 공기가 한 겹 더 얹혔습니다. 단정하게 말아올린 헤어, 티 한 점 없는 블라우스. 하지만 눈빛만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날이 서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병실 한가운데를 가만히 훑어보더니 침대에 누운 우진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우진아.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는 초조함과 조바심이 그대로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수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응,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 수술 포기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단 한마디 짧게 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 안에 우진의 모든 밤과 울음과 혼자 고비를 넘기던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제야 고성희의 시선이 지은호를 향했습니다. 너야 너.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우진이한테. 간 안 주겠다고 버틸 때까진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아니에요. 지은호는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계속 살자고 버티자고 말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겠어? 우진이가 미쳤어? 멀쩡한 애가 왜 스스로 죽겠다는 소리를 해? 고성이는 거의 고래고래 소리치는 수준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우진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은호 탓 아니에요. 나 혼자서 생각 많이 했어요. 수술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치료해야 하고 계속 아프고 계속 엄마 싸우는 거 보고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죽겠다고. 고성이는 절망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쉬운 줄 알아? 죽는 거, 남겨지는 사람들은? 엄마가 남기려고 했던 건 나보다는 항상 회사였잖아요. 우진이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바깥 이름 맞받채면 투자자들, 언론. 나는 그 사이에 껴있는 숫자 하나였죠. 은호관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프로젝트 같은. 그 말에 지은호는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우진이 이 집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나는요, 엄마. 마지막만큼은 내 선택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 살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끝낼지는 내가 정하고 싶다고요. 고성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톱이 파고든 손바닥에서 피가 맺힐 것 같았는데요. 너 그 말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마. 당장 그만둬. 의사 선생님 부를 거야. 너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아니요, 아주 또렷해요. 우진의 목소리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는데요. 엄마, 은호한테 간 달라고 하지 마요. 은호는 이제 자기 인생 찾게 놔두라고요. 그 순간 병실 앞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지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에는 분명한 원망이, 정순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리고 우진의 눈에는 기묘한 해방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지은호로서는 어느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지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간 내어주는 것도,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도, 그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혹시라도 오빠가 이렇게 말할까 봐였어. 차라리 나 때문에 너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오빠를 원망할 수가 없잖아. 우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나 원망했었니? 그럼 당연하지. 지은호가 울면서도 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내가 버려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왜 오빠는 데려가고 나는 버렸지?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사나 별별 생각 다 했었어. 그때는 오빠도 나 버린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오빠도 나 못지않게 이 집의 피해자더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박가라는 이름한테도. 그래서 더 이상은 오빠가 나 대신 죽어주는 것도 싫고 나 때문에 살라고 붙잡는 것도 싫어졌어. 고성희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동안 나는 뭔데?
내가 이 집 지키려고 뭘 얼마나 포기했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엄마는요?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한 건 가난이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떠넘긴 거고.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멈춘 채 오빠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토록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도끼보다는 단념이 더 짙게 깔려 있었고 그게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난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엄마 꿈, 아빠 체면, 회사, 주주, 그 모든 것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중요했으면 좋겠는데 이 집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모는 널 포기 못하겠어. 우리 은호가 널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눈 감고 보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싸워보자. 선생님들이 정말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라도. 이미 몇 번 들었잖아요, 이모. 우진이 슬쩍 웃었습니다. 더 버틴다고 기적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는데요. 병원 측과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겨우 자초지종을 듣고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우진아. 박성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방금 내가 수술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진짜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 좀 쉬고 싶어요. 박성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람이 쉬는 방식이 그건 아니지. 병원에서 쉬면 되는 거지. 왜 인생을 내려놔? 형도 알잖아요. 이 몸으로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우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매일 검사하고 매일 결과 기다리고 수치 오르면 엄마 우는 얼굴 보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도 성재 씨, 이지혁이 박성재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설득하기 전에 우진 씨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부터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이지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우진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우진 씨,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은호도 어머니도 잠깐 있고. 진짜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는데요. 살았는데 아무도 안 변하는 거요. 그 한 문장이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찍어 눌렀습니다. 내가 기적처럼 살아도 엄마는 또 회사부터 볼 거예요. 아빠는 언론 기사부터 보고, 형은 투자자 눈치 보고, 은호는 나 때문에 또 자기 삶 미루고 살겠죠. 그러면 내가 살아난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변할 것 같아서? 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이지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조건을 걸어요. 누구한테든. 특히 어머님께. 고성이가 노려보듯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대표. 우리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미 끼어들었는데요, 회장님. 이지혁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은 우진 씨가 아니라 어머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산다는 건 어차피 매일 거래하는 거라면서요. 회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 아닌가요? 고성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도 안 잡히면서도 그 특유의 차분한 말투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거래요? 우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치료를 계속 받는 대신 어머님은 박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족을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를 간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숫자로만 보지 않겠다고, 회사보다 가족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문서로 남기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조건이에요. 고성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굴욕적인 쇼를 해야 하지?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이 대표, 내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밥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아니라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진 씨가 살아보자고 결심할 명분이라도 생기니까요. 우진이 멍하니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기 목숨의 조건을 걸어보자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은 그저 살아달라는 부탁이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위로뿐이었으니까요. 내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안 지키면 깨버리면 되잖아요. 밥그룹도 이 집도. 최소한 그때는 누군가 변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니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변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고성이는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스스로 생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는 꼴이었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평생 쌓아 올린 권력과 이미지에 금이 갈 터였는데요. 어느 쪽도 선택하기 싫은 길이었습니다. 엄마. 그때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나 없으면 엄마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짜로 가족처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고성이가 붙들고 있던 건 박가라는 이름, 밥그룹의 체면, 회장 부인의 자리였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대답해줘요. 제발. 마음속으로 여러 번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한참 만에 고성이가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두려울 것 같기는 해. 언제 쓰러질지, 언제 또 긴급 전화가 올지, 그런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와 지은호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없는 집, 내가 없는 식탁, 내가 없는 병실, 그게 편할지는 몰라도 행복할 것 같지는 않더라. 우진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엄마 말이 진짜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한 말은 다 가짜였다는 뜻이야? 고성이가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아니요. 그땐 엄마가 엄마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병실 안에는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이어붙이지 못하는 정적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방금 조금은 궁금해졌어요. 뭐가?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번만 더 버텨보면 진짜로 이 집이 변할 수 있을까? 엄마가 말한 그 행복을 우리도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궁금함 하나면 버텨볼 이유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우진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동생의 젖은 눈, 엄마의 굳은 표정, 형들의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담긴 눈빛, 그리고 어릴 적부터 꿈꾸기만 했던 평범한 저녁 식탁 같은 가족의 모습이 아주 옅게나마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우진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치료 계속 받겠어요. 수술도 다시 고민해 볼게요. 대신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대신 은호한테 간 달라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마요. 은호는 이제 진짜 자기 삶 살아야 돼요. 엄마가 그거 약속해요. 그리고 형들. 박성재와 이지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말하면 그땐 나를 혼내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줘요. 나도 무섭다고, 나도 아프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나를 꼭 이겨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지 말고 그냥 많이 아픈 오빠로 봐줘요. 박성재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야, 그건 우리가 약속할게. 대신 너도 약속해라. 마음대로 사라지겠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노력해 볼게요. 우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근데 안 되면 그땐 또 들어줄 거죠? 그땐 더 크게 울어줄게.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병실 안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긴 했는데요.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이 집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진짜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돌아간 뒤 병실에는 우진과 지은호 둘만 남아 있었는데요. 창밖으로 희미한 도시 불빛이 들어오고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까 한 말 진짜야. 죽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더 밀어보기로 한 거야. 알아. 지은호가 의자에 앉아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 근데 있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오늘 미뤄둔 걸 내일 또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살아있는 게 버릇이 될지도 몰라. 살아있는 게 버릇? 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버릇 너랑 같이 들이면 안 돼? 당연하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조건 하나 있어. 또 조건이야? 우진이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뭐라 하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오빠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오빠 자신이야. 아파도 참지 말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울고 나한테 약속해.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뻗어 새끼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쌍둥이로 시작해 볼까? 박가 막내 아들이랑 버려졌던 딸이 아니고 그냥 죽을 만큼 아팠던 오빠랑 죽을 만큼 버텨온 여동생으로. 지은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좋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남매하자. 서로의 손가락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 둘은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게 아마 삶을 포기하는 대신 택한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요. 병실 밖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망설이는 걸음으로 서 있는 사람.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웃음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다 그는 가슴에 안고 있던 서류철을 한 번 더 꽉 조여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이식 관련 동의서뿐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의 기록사본, 오래전 비밀리에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함께 끼워져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도 선택을 해야겠지.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우진이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 밤이 이 집안의 모든 비밀과 거짓, 그리고 사랑까지 싸그리 흔들어 놓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버려졌던 딸이자 간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자기 삶을 선택해 버틴 여자. 이제 그녀의 선택이 오빠의 생과 박가의 운명, 그리고 고성이의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시험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이틀 뒤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는 의료윤리위원회와 가족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우진의 수술 거부 의사 표명과 이후 번복 같은 상황이 얽히면서 병원 측도 조심스러워진 상태였는데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다만 우진 군의 경우 아직 완전히 성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